한국 현대사 브록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항구 도시 건설을 살펴보았죠. 주로 한반도 남쪽을 살펴보았죠. 주요 도시들만 살펴보는 거예요.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항구를 건설하니까 무엇이 발전하나요? 무역을 통해서 상업이 발전하죠.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것, 좀 식민지와 본토의 관계니까 뭐 수출이라고 말하기도 좀 약간 단어가 애매하긴 한데 보통 이출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뭐 수출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죠. 알아듣기 쉬우니까. 아, 그래요. 쌀을 수출했다는 거예요. 주로 쌀을 수출했죠. 쌀과 면화를 수출했죠. 그런데 수출을 하는 사람은 왜 수출을 할까요? 왜 국내 안 팔고 수출을 할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보다 큰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한데 큰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커지겠죠. 근데 근대 국가에서는 재산이 커지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나요? 투자에 쓰인다는 거예요. 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뭐 고대에도 뭐 큰 수익이 발생했을 수 있죠. 근데 왜 투자가 안 됐을까요?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제도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기업 설립이 허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철저한 신분 제도를 신분 제도 하에서 통제를 했죠. 음, 하여간 뭐 비록 식민지 시기지만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을 했죠. 그 결과 수익 낸 이들이 기업을 설립하면서 어, 뭐 공업과 같은 산업들이 발전하더라. 발전하니까 금융업도 발전하더라. 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막 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면 이 중요한 진실이죠. 현시대의 삶과 직결되어 있죠.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대국가 수립의 역사는 현시대 한국인들의 삶과 직결된 역사이다. 진실하게 써라. 그러면 역사로부터 얻을 것이 많지만 탈레반 역사를 써버리면 날조하면서 역사는 무용해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항구도시를 남쪽을 살펴봤으니까 북쪽도 살펴봐야 되겠죠. 흥남은 철저히 노구치 시타가우와 조선 총독부에 의해 건설된 도시였다. 노구치 시타가우는 흥남 주변의 풍부한 석회석과 황화철강 그리고 당시 에너지 자원으로 널리 이용되었던 석탄에 주목했다. 흥남 주변에 자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압록강 주류인 부정강을 이용하면 수력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더라. 흥남이 노구치 시타가우가 발견을 한 거죠. 흥남이 중화학공업 육성의 적합지라고 판단한 노구치는 화학비료 공장 건설을 위하여 조선 총독부를 설득했다. 설득했다는 거예요. 흥남은 이제 한국은 아니니까 남한은 아니니까 흥남 주민들은 노구치를 노구치에 감사해야 되죠.
노구치가 건설한 도시라는 거예요. 어촌 마을이었는데 한 수백 명 모여 사는. 한편 당시 조선 총독부는 한국의 철도 도로 항만을 건설하느라 재정 적자에 시달리며 여유가 없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에 국가소득과 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산미 증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산미 증산 계획을 왜 수립하여 시행했을까요? 국가가 부유해져야지 재정이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쌀은 일본이 한국보다 한 2배 정도 비쌌다는 거예요.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국가가 부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수탈하기 위해서 증가시킨 게 아니라 철도 도로 항만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조선 총독부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쌀 생산량만 늘리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산미 증산 계획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쌀 가격은 식민지 조선의 쌀 가격의 2배였기에 약 2배였죠. 생산량만 증가하면 당연히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죠. 당시 현 시대로 비교하면 뭐가 비슷하나요? 석유하고 비슷한 거죠. 국부가 증가하면 세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면 조선 총독부는 목표한 인프라 건설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의 산업화와 일본과 한국인의 이익을 위하여 산미 증산 계획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추진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철도, 도로, 항만. 조선 총독부는 막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쌀 수출에는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쌀 수출이 소득과 세금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소비하는 쌀까지 모두 수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해도 쌀을 무한정 수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식량이잖아요. 쌀을 소비한 한국인들을 위해서 다 판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 증가 외에는 해결책이 없었다.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당시 한국에서의 쌀은 현 시대의 석유나 반도체와 같은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품이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그랬죠. 일본에 팔면 되니까. 그래요. 노구치는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료 공장을 설립하여 한반도에서 쌀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자라고 조선 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설득했다.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구치의 주장을 일본인들이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당연히 찬성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게 좋나요? 안 좋나요? 한반도죠. 한국이 아니라. 미쓰이 그룹과 미쓰비시 그룹은 노구치가 설립한 니센 콘체론 그룹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했다. 그래요. 일본을 주름잡던 기업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노구치가 너무 큰다 이러면서. 일본 정부 당시 대장성 미쓰치 주조 역시 반대했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지만 재무부 장관 같으면 실세잖아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조선 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제국과 조선인의 이익과 개화를 위해서는
흥남개발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흥남한건설을 승인했고 흥남한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조선총독부가 부담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흥남한건설은 조선총독부가 했다. 근데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 흥남을 도시로 만드는데 기업들도 반대하고 정부 실세도 반대했다. 근데 사이토 마코토는 오케이 했다. 그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다 그 일본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조선인의 이익을 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꾸 일본의 목적을 잘 일본을 이제 역사를 날조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탈레반 역사가들이 일본의 목적은 뭐 산업 육성하고 이런데 뭐 한국 건설하는데 수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한반도를 일본에 편입하려고 하고 그게 목적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본인으로 만들려면 일본인이 되고 싶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되는 정책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산업 발전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조선인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조선인이 스스로 일본인이 되고 싶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포섭하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이익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인프라 건설에 몰입했죠. 하지만 공업도시 건설의 필수적인 발전소 건설은 모두 노구치가 부담했다. 근데 이제 노구치가 로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흥남한 건설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이. 그래요. 1930년 완공된 부정강 수력발전소, 1933년에 완공된 장진강 수력발전소, 1940년 화천강 수력발전소 모두 노구치 이디센 그룹이 투자로 완공됐다. 발전소를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건설했다는 거예요. 총독부와 협력을 해서 총독부를 설득해서 거의 노구치가 건설한 도시나 마찬가지죠. 1927년 조선실소비료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1930년부터 값싼비료가 한반도 전역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쌀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910년대 후반 한반도의 연간 쌀 생산량은 약 1200만 석 수준이었는데 그래요. 1930년대에 이르면 약 2400만 석에 이른다. 쌀 수출량은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생산력이 한 2배로 증가했죠. 그래요. 쌀 생산량이 증가와 함께 일본으로 실려나가는 쌀 수출량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10년대 후반 연간 약 200만 석 안팎에 머물던 대일본 쌀 수출량은 193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연간 최고 1000만 석을 돌파하게 된다. 그래요. 한국인들 쌀 소비량 역시 1000만 석에서 1400만 석으로 증가했다.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1200만 석 중에 200만 석을 수출했다. 1930년대는 한 2400만 석 되는데 1000만 석을 그래요. 수출했다. 그럼 얼마가 증가했나요? 1000만 석에서 1400만 석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쌀 소비량이. 한국인 쌀 소비량이 수출한 거 빼더라도 40%가 증가했죠. 그래요. 물론 인구 대비 쌀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이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증가했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쌀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았느냐?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키가 더 컸더라. 그럼 영양 상태가 더 좋아졌다. 그럼 다른 걸로 뭔가 해결했다 이건 거예요. 그 전문적인 영역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거 다 일일이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쌀 대신 뭔가를 더 소비했다는 거죠. 영양 상태가 더 좋아진 걸 확인했잖아요. 키가 많이 컸죠. 식민지 시기에. 물론 인구 대비 쌀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이 풍요로워진 건 사실이다. 쌀은 당시 사치품이었고 지주가 아닌 농민은 쌀을 직접 소비하면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 그렇죠. 쌀은 당시 사치품이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쌀을 생산을 했죠. 근데 굶어 죽는 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난한 농민 같은 경우에. 그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쌀을 자기가 소비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조선은. 그러한 농민은 쌀을 팔고 쌀보다 저렴한 만주산, 잡곡인, 조, 수수, 밀을 소비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역이 없던 시절에는 쌀이 바닥나면 절대 빈곤에 시달려야 했지만 무역이 발전하지 않은 조선을 가리키죠.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한국인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키가 컸다는 거예요. 쌀을 수출하면 식량이 부족해지는데 쌀을 파니까 식량이 풍부해지더라. 다른 걸 소비하니까, 싼 걸 소비하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키가 162cm에서 166cm, 4cm가 커버렸다는 거예요. 밝혀내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거죠. 좀 조사해보면. 이게 잘 보라는 거예요. 쌀이 40% 증가했죠. 한국인 소비량이 1000만석에서 1400만석으로. 근데 이제 쌀 대신에 이제 또 팔고 수입한 게 있죠. 그 만주산 잡곡만 보더라도 400만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물 소비량이 쌀로 표시된 곡물 소비량만 따지면 1000만석에서 1400만석이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0만석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석에서 1800만석으로 증가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소비했다는 거예요. 수입한 이유는 소비하기 위해서 수입한 거잖아요. 그럼 1800만석이 소비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따지면 80%가 증가했죠. 또 다른 것도 많이 증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컸다. 잘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37년 쌀이 약 1000만석이 일본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약 400만석의 만주산 잡곡이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 다른 곡물을 제외하더라도 쌀과 연관된 곡물 소비량이 1000만석에서 1800만석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육류이거나 이런 것도 다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키가 큰 이유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감추어진 것도 아니고 연구를 안 할 뿐이지. 조사 안 하고. 한국은 일본에 쌀을 대량으로 수출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크게 부유해졌다. 하지만 일본에서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일본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 전체는 부유해지고 전체 국민들은 풍요로워지더라도 전체 국민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 조선이 대량으로 이제 일본에 쌀을 수출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쌀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일본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의 미국 창고와 항만 주변에서는 분노한 일본 농민들이 무리를 지어 조선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식민지 쌀이 본토 농민을 다 죽인다라고 외치며 조선쌀을 실어 나르는 수송 차량을 가로막거나 창고를 습격하는 폭동이 잇따랐다. 1930년 말부터 1931년 사이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일본 농민들이 열차를 타고 도쿄에 상경투쟁했다. 조선인의 소득이 증가한 도중 일본 농민들은 가난해져 딸을 유곽에 팔아넘기는 이른바 무스메오리 딸매매가 유행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본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이 일본 농민이잖아요. 그 시대는 어느 국가나 사료파가 빨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일본 농민들은 큰 손해를 본 거죠. 식민지가 되면서. 이에 1933년 일본 제국의회는 미국 통제법을 제정하여 수입 쿼터제를 실시했다. 함부로 수입하지 마. 이렇게 법을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조선총독부 역시 산미증식 계획을 폐기했다. 무슨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입을 막아버리니까. 조선총독부의 그렇죠. 본토 정부가 금지해버린 거죠. 전부를 금지한 건 아니지만.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 북부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개마고원의 압도적인 수자원에 주목하고 흥남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첨단 중화학공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총독부는 무역과 원자재 수송을 위하여 흥남항 건설을 승인하고 격자형 도로망,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한 근대적 공업도시 인프라를 계획적으로 설치했다. 흥남을 이제 도시로 건설하죠. 거짓말 아니죠. 수백 가구만 모여 살던 한경남도의 한적한 어촌 동네였던 흥남은 세계적인 전기화학 산업도시로 성장하였다. 흥남에서는 화학비료, 군수화약, 유지, 금속재련 등 첨단 중화학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첨단 산업 국가를 했잖아요. 당시에서는. 한반도가. 없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업에는 1927년 노구치 시타가우가 설립한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가 있다. 당시 동양 최대이자 세계 3대 규모를 자랑했던 조선질소비료 흥남공장은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거대한 공업단지를 형성했다. 그만 말했잖아요. 비료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사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수출 많이 하게 되면서 일본 농민들 부도나고 딸 유학에 팔고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또한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화가 본격화되자 1935년 조선질소화약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대량의 군용 포약을 생산했고 전투기 자재용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야금공업과 정어리 기름을 가공하는 조선유지 등이 함께 성장하며 아시아 최대의 전기화학 메카로 군림했다. 흥남이나 이런 북쪽 흥남이 이제 공업이 가장 발전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중화학 공업이죠. 흥남을 세계적인 중화학 공업 도시로 키워낸 노구치 시타가우는 단순히 공장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상주할 수 있는 거대한 사회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했다. 그 개인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공단의 지속적인 가동과 대규모 인력 관리를 위해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거 부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다. 그래요. 그 흥남은 거의 노구치 시타가우 개인이 건설한 도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도시가 부산에 있잖아요. 노구치 시타가우처럼 거의 다 하진 않았지만 또 큰 역할을 했죠. 항구를 개인이 건설했잖아요. 부산항을. 오이케 젠스케라고. 그 부산이란 도시를 건설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일수했지만 사실 부산을 건설하고 부산항을 건설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이케 젠스케 동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을 건설한 인물인데 그 사실이잖아요. 1930년대 흥남에는 현대식 설비를 갖춘 거대 규모의 조선질소
흥남병원이 설립되어 당시 한반도 내에서 손꼽히는 선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종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스타가우 노구치는. 또한 공장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흥남공업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초등, 중등 교육기관을 세웠으며 전기화학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 청년들을 선발하여 근대적 공업교육을 실시했다. 그냥 흥남에서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일부 조선인들은 근대적 의학 치료를 경험하고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을 습득하며 조선 총독부 치하의 새로운 기술 관료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어떤 시기였을까? 그릇된 역사로 이런 기술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사회 성공인들은 친일파라 하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그 시대에는 조선시대는 안 그랬잖아요. 아무나 공직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업을 설립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도 설립할 수 있고 관료도 될 수 있고 또 농토를 잃은 농민들은 조선시대 같으면 거지나 노비가 돼야 되는데 근로자가 돼서 그래요. 소득이 보장되고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구별을 할 줄 모르는데 정치상의 자유, 또 생활상의 자유가 있잖아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정치상의 자유는 조선과 식민지 같은가요? 둘 다 이제 큰 제한이 있긴 있었죠. 어떤 제한은 있긴 했었는데 어디가 더 잘 보장됐나요? 조선은 아무나 관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금지했다지만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들을 관리로 썼다는 거예요. 아무나 능력만 되면. 그래서 정치상 자유가 사실은 조선보다 식민지 시기가 더 잘 보장됐다는 거예요. 조선에 무슨 신분제도가 있어서 노비가 관리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평민이 관리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 시기는 그렇지 않았다. 군인도 되고 경찰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그랬다. 그 사실이다. 또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었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었고 근로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그래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다 그런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근로자였던 사람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업가였던 사람도 있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던 흥남은 1940년대 이르면 인구가 약 16에서 18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인근의 행정 중심지인 항문의 인구까지 합치면 이 일대는 인구 30만 명이 넘는 한반도 북부 최대의 광역 도시권을 형성했다. 그 당시 30만 명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좀 약간 광역이죠. 함흥까지 합쳐야 되니까. 부산은 한 40만 되는데 한국의 제2의 도시였고 서울이 한 90만 됐죠. 이는 당시 부산, 평양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로 흥남은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도 손꼽히는 최첨단 공업지대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굳혔다. 즉 식민지 시기 개마공원의 수력 발전과 흥남항이라는 강력한 인프라가 결합하면서 환경도시의 중화학 산업이 급격히 팽창했고 이는 도시의 규모와 경제활동 수준을 유례없는 속도로 끌어올린 결과를 낳았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이 거지국가가 됐느냐.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최첨단 산업은 어디가 발전했었나요? 남쪽에도 좀 있긴 했었지만 주로 북쪽이었다는 거예요. 흥남이 굉장히 발전했죠. 다른 도시도 보겠지만 흥남에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중화학 공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남북이 분단됐을 때 한국은 거지국가가 되고
북쪽은 그래도 제법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한국인들은 일본 기술자들 다 내쫓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당시 일본인들을 수용하는 게 그래요. 뭐 한국인들이 뭐 반대했다 그런 것도 그런 말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일본 기술자들을 데리고 기술을 뭐 어떤 강제로 뭐 습득하게 하든 뭐 대우를 해주건 뭐 했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산, 청진, 나진에서도 항구가 건설되었고 그 언급한 도시들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산, 청진, 나진 건설표. 이제 간단하게 보자는 거예요. 뭐다 하기도 그러니까. 또 북한 이야기잖아요. 현실 한국과는 뭐 크게 무관하니까. 흥남이 좀 약간 특이하죠. 개인이 건설한 도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좀 자세하게 봤던 거고. 원산이 있었다. 원산은 이제 석유 정제면 에너지가 공급되고 조선 석유 주식회사가 그래요. 그 대표 기업이었다. 조선업도 발전했다. 다 있잖아요. 현 시대에 한국에 있는 게 거의 다 있잖아요. 현 시대에 최근의 첨단 산업 빼고는 인구 변화는 한 몇백 명 살던 어촌 동네가 한 14만 명까지 살게 되었다. 그 시대는 그냥 큰 도시라 했죠. 그래요. 큰 항구를 건설했다. 큰 기여를 한 사람. 조선 총독, 부총독, 우학기, 가지식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도시 건설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도적도 사실인데. 환경성 철도 부설 및 격자형 도로망 세관 구축. 우리 도시 건설할 때 필요한 거죠. 총독 사이트 마코토가 했다. 사실이죠. 뭐 대규모 조유소 및 정제단지 조성, 뭐 정유업을 육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산에 뭐 도립병원, 원산상업학교 등 근대사회 인프라 정비, 조선총독부와 일본 상인회가 했다. 맞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를 위해서. 청진은 뭔가요? 거대 중공업 및 제철소 설립. 제철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1970년 초반에 건설되지만 박정희가 추진해서 1930년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미쓰비시 제강, 청진 제철소, 아시아에서 제일 큰 제철소를 였다고 하죠. 당시에는 조선 기계 제작소, 뭐 청진 방지, 뭐 하여튼 뭐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볼 수 있죠. 18에서 20만 명. 뭐 부산하고도 비견될 만했다 이런 거죠. 청진 그래요. 뭐 제철항이 있었다. 그래요. 뭐 격자형 도로 계속 똑같은 방식이 나오는 거죠. 뭐 미쓰비시 뭐 지사 병원도 설립했다. 공업학교도 건립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요? 목포와 군산에 있었던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위해 돈을 잘 안 쓰죠. 근데 부산이나 북한에 있었던 일본인이나 기업은 한국인들을 위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뭐 농사는 아무나 다 지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지어왔는데. 근데 이제 공장에서 일을 시키려면 기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학교를 건설하고 학교를 뭐 건설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또 조선인에게 이롭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생각이 약간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주랑 당시 이제 이런 큰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을 통해서 발전하는 약간 어떤 기업이라고는
생각이 좀 많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약간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다분히 있겠죠. 낮인 뭐 국제항만 물류 및 뭐 화물 수송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조선총독부가 건설했겠죠. 뭐 아주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잖아요. 6만에서 한 8만 명까지 증가했죠. 아무것도 없던 거죠. 낮에는 사람이 안 살던 곳이죠. 지도에도 없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항구가 건설이 됐다. 북쪽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는 도시가 건설되면서 별게 다 있었더라. 뭐 화학 공장도 있고 제철소도 있고 뭐 조선업도 발전했고 뭐 정제업도 발전했고 현 시대 한국 그래요. 한 1970년 이전보다는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제철소가 설립되니까 북쪽이 1970년 이전보다 한국이 한국은 1970년 이후가 되어서야 이제 식민지 시기를 거의 좀 따라잡는 거죠. 거지 국가가 됐다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